코스피가 오전 등락을 거듭하면서 2,5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1억 3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리온이 공장 근로자와 벌이던 산업재해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는 생산 라인의 열로 인해 뇌수막염과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빠진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공개된 우호 지분은 모녀 측이 유리한 가운데 소액주주의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과 함께 오늘 뉴스11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하느니 비둘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15년 9개월 만에 2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15년 9개월 전이라고 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들이닥친 시기였죠. 우리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금리를 내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안정된 물가, 하지만 위협받는 내수, 또 비교적 잘 억제된 가계부채와 조금씩 둔화되는 수출까지 금리를 내려야 할 요인들이 많죠. 여기서 트럼프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앞으로 경기가 더 하강할 거란 우려를 떨쳐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미국의 금리 움직임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던 가계부채가 내년 낮아진 금리 환경과 규제 해소에 힘입어 튀어오르고 이게 결국은 부동산을 자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니 이번에 금리를 낮춘 자세한 이유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4년 1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 지역 경제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제조업 부진과 무역 마찰 가능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부양책이 경기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부동산과 소비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당초 전망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미국에서는 대선 이후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여타 주요국에서는 성장세 약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강달러 영향을 상쇄하면서 대체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성장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되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은 IT 부분 회복세가 약화되고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받아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진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도 1.8%로 둔화되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8%를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와 강세, 내국인의 해외 투자 지속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 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습니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이 둔화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비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기타 대출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량 감소, 거시 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2.2%와 1.9%로 지난 8월 전망치 2.4%와 2.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내수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세가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통상 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금년과 내년 모두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3%와 1.9%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 유가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완화되고 수요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도 2.2%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겠으나 내년에는 지난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1.9%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저를 제외하고서는 저희 의견을 제외한다면 저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분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고, 장영성 의원, 유상대 의원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방향은 지난 10월 통방 이후 대내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수 의견이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물가의 경우 유가, 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황은 지난 10월에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도 거시 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의 영향을 앞으로는 금리 인하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성장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달러와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시장의 안정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 변화를 보아가며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앞으로 입수되는 대내외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입니다. 방금 조금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난 금통위에서 이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3개월 후 3.25% 유지가 적정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해 좀 어떤 조건 변화를 특히 감지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보면은 내년 1.9%랑 내후년 1.8%로 제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2% 미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잠재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금리 인하로 내년 성장률이 좀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 기자님 말씀하신 지난 10월 이후에 큰 변화에 대한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그런 레드 수입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상을 좀 넘어간 면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결정할 때도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 물량으로 액수가 아니라 우리 수출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 이런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8월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2025년도 재화 수출이 한 2.9% 정도 증가할 걸 예상했는데 이번 예측에서는 1.5%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도 2025년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절해서 이런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그 성장 전망 조정 이것은 새로운 정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한 올해 1.9% 성장, 2025년 1.9% 성장률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고요.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때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면에서는 2020년 전망을 저희가 1.8%로 했지만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2026년도 성장 전망치까지는 너무 많은 그 웨이트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히 저희 현재 잠재 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새로운 추정에 관해서는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때 그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저희 거시 모델에 의하면 저희가 25bp 정도 이자를 낮출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0.07%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인 상황에서 저희가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유시스 남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하고 내후년 1%대까지 내리면서 금리를 2번 연속 인하했는데요. 연속 인하가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통방문에서 보니까 이제 내수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표현됐는데 아무래도 수출 리스크가 크게 발생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될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의견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앞 질문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깜짝 인하 이렇게 평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이 한 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믿고 시장 참가자들이 동결 전망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잦은 이제 전망 변화 그리고 1개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셨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변동성 확대 시에서 아까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워낙 여러 개 대해서 제가 다 답할 수 잊어버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떤 수출 때문에 경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게 된 배경인 건 맞는데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수출이 저희가 예상보다 수출 성장률이 낮아짐으로써 경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출로부터 이 내수로 전파되는 그런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고려했지 수출은 사실 대외 여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보다는 또 사실 지금 현재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상당 부분은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라든지 구조 개혁을 통해서 수출에 대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금리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그런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네, 이창용 한은 총재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 이례적인 결정이었죠. 그 배경과 방금 이창용 총재가 한 이야기의 정리본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풀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자, 일단 이번 선택 자체만 놓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 것 자체가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완전 달랐죠. 그간 전망으로는 사실 동결이 압도적이었으니까 깜짝 인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금통위 한 달 만에 다시 금리를 떨어뜨려서 통화 완화의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안개가 좀 걷히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하는 이벤트였는데 그래서 사실 올 들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금통위다. 일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방금 들으셨듯이 총재도 굉장히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얘기를 했는데요. 한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선제적인 인하였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연속 인하한 거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실제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 발표된 통방문,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묻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웠던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들, 그 의결문 말씀하신 걸 보면 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3.25% 수준에서 3%로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의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 즉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다른 숫자에 반영된 모습을 보면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물가 전망치들이 줄줄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해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내년의 경우에는 1.9%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네. 이게 석 달 전에 8월 경제 전망과 비교하면 각각 0.2%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하향 조정한 것 자체는 예고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1% 증가하면서 사실 간신히 좀 역성장을 면했기 때문인데요. 네. 한은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렸다는 거는 뚜렷한 경기 하강을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에 힘을 싣겠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 투자, 그러니까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는 좀 늦출 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경제가 왜 하강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출 또 내수 부진이 심각했는데 뭐 이번 조정으로 내년 경제 성장 전망 1%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잠재 성장률인 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국제투자은행 IB들의 시각도 좀 비슷한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고 뭐 모건스탠리나 노무라, JP모건은 더 아래인 1.7%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소 좀 생소하다고 느껴졌던 게 금리를 내리면 뭐 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타국과 거래하는 수출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식의 질문이 이번 한은의 나왔었죠. 결정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서 실제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이 좀 안 좋아서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금리를 내리면 수출이 잘 됩니까?라고 질문을 하겠고 방금 그런 Q&A에서도 나왔는데 네. 총재가 뭐 뚜렷하게 이제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금리 인하로 수출 재고가 타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금리를 인하하는 건 수출이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둔화된 수출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를 미리 좀 맞습니다. 살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뭐 한은이 이렇게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러면 반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역시 환율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불안한 환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보면 뭐 이달 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에 미국의 물가 또 금리 상승 기대감을 얻고 뛰기 시작을 했죠. 예. 뭐 지난 13일에 장중 1,410원을 넘어서 이제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더니 이후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지금 1,400원 선을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아예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이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통위가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관측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좀 오전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을 한 이후에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장보다 6원 내린 1,391원으로 출발해서 1,390원 뭐 초반대를 멈돌다가 한은의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는 1,390
96원 10전까지 급등을 했는데 네. 이 금통위의 이번 금리 결정을 기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동결 전망이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또 틀리진 않았던 게 금통위원 보통 금리 결정을 내릴 때 6명 전원이 일치를 하거나 혹은 그렇죠.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있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4대 2로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져서 그만큼 동결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좀 짚어보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살짝 좁혀지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벌어진 점 이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부작용 중 하나죠. 미국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지 않는데 하는만 인하 이제 속도를 내면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서 결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과 금리 차이가 1.5%포인트에서 이번에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인데요. 원론적으로 보면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닌 우리 원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그런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린다고 해서 사실 소비가 무조건 진작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불확실성이 좀 높은 부분인데 조금 더 확실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갔을 때 반드시 영향을 받는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마 이제 집살 내 집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오늘 결정 보고 좀 더 환호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차를 두고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느니 올 들어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이벤트마다 집값 얘기, 부동산 얘기 이거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당시에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 그러니까 총재 포함해서 7명이지만 총재는 캐스팅 보터니까 보통 6명이 결정을 하는데 네.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라면서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쳤던 것도 바로 지난달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우려를 갖고 좀 살펴보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번에 통화 결정 의결문을 보면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분간 좀 둔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인데 네. 올 3분기 크게 뛰었다가 4분기 들어서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어떤 가계부채,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집값이 이번 연속금리 인하의 자극을 받을지 여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금리 결정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금리 결정을 해내야 할 텐데 내년의 흐름에 대해서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죠. 맞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자회견 중에 흥미롭게 나타났던 질문 중 하나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낮추는데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면 성장률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5bp 이자를 낮추면 0.07% 정도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판단에 따라서 총재가 말하기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 가능성 정도 시사를 하는 좀 원론적인 발언이긴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한 해에 한 8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금리 이제 결정 이벤트가 내려지죠. 있는데 내년 1월 16일입니다. 총재는 원론적으로는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국은행의 결정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내림세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서서히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간만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오전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53포인트 오른 2,504.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37포인트 내린 2,499.69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하느니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하하자 오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이 530억 원, 기관이 1,000억 원가량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오늘도 2,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B금융 등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내린 5만 5천 원 후반에, SK하이닉스는 3% 넘게 내린 16만 2천 원 중반에 거래 중입니다. KB금융도 1%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3%, 셀트리온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비슷한 690선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50전 오른 139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만에 부진했죠. 네, 뉴욕 증시는 간만에 랠리를 멈춘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138.25포인트 떨어진 44,722.0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115.1포인트 떨어진 19,060.48에 S&P 500 지수는 22.89포인트 내린 5,998.7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루 앞뒀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5곳이 재건축 선도지구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13개 구역에서 3만 6천 가구 규모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자, 그러면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 건지, 또 사업을 발목 잡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촌마을 5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일대 3,600가구가 오는 2027년부터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8,900여 가구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8,000가구 모집에 6만 가구가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분당의 경우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등 11,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평촌은 3개 구역에서 5,500여 가구가, 중동과 산보는 각각 2개 구역에서 6,000가구, 4,6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5개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모두 3만 6천 가구입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 문제와 고금리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2030년 입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맞벌이 연소득 조건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적용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사실 발표는 꽤 오래 전에 나왔던 건데 시행의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풉니다. 앞서 지난 4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검토해 왔는데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다만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 각 개인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남편 연봉이 1억 5천만 원, 부인이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내년 중에는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구간별로 금리 수준이 이미 다른데 완화되는, 그러니까 신설되는 구간에 대한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크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저소득 구간보다는 조금 높은 3에서 4%대로 정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3.3%에서 최고 4.3%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있는데요. 청약저축 납입기간에 따라 0.3에서 0.5%, 추가 출산은 0.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에 대해 출산, 맞벌이 가구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미발행 물량이 쌓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정부가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 얼마나 미달됐습니까? 네, 올해 발행 물량이 1조 500억 원이었는데 지난 8월부터 넉 달째 미달되더니 3,100억 원이 미달 물량으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달까지만 발행 청약을 받기로 했던 걸 다음 달에 추가로 할지를 두고 정부가 고민해 왔는데요. 결국 추가 발행은 안 하기로 결론 지은 겁니다. 이번 결정은 오늘 오후 주식시장 마감 뒤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발행이 쌓이면서 결국 추가 발행을 안 하기로 한 거네요. 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만약 다음 달 추가 발행에서도 미달되면 이후 기관에 넘기려고 해도 연내 해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는 없어 정부는 2,6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기관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국고채 전문 딜러인 18개 금융사와 수요 예측을 했고 이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오늘 오후에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내년에는 판매 기간이 늘어나고 전체 발행 한도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6월부터 이번 달까지 반년간 판매한 반면 내년에는 2월에서 11월까지 10달간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요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기재부는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개인 투자자 관심도 등을 논의해 다음 달 말까지 내년 발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로 서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차질로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일부 지역에선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대설 경보는 풀렸습니다만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오전 11시 기준 인천공항에서는 139편이 결항되고 76편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인천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서는 32편이 결항되고 63편이 지연됐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 대설경보는 풀렸지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공기 결항과 지연 운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천재지변을 이유로 승객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야간에 도착하는 경우 공항철도가 연장 운행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전기와 물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2분 서울 마포구 염리동과 공덕동, 성산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75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서는 오전 3시에서 7시 30분 사이 270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여파가 미쳤는데요.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은 폭설 탓에 천장 일부가 주저앉으면서 어제 오후 9시쯤부터 가동을 멈추고 공장 내 모든 인원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폭설로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과하며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오늘 낮까지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자정까지도 눈이 이어집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오리온이 27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뇌질환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산재가 맞다고 최종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리온이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는 익산 공장 근로자였던 A씨와 27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1,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단이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6월 최종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 여부가 가려진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오리온과 A씨와의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익산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과자 생산 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등으로 뇌수막염과 뇌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이 산재를 인정을 했으면 손배소에도 영향을 주죠. 네, 법조계에선 이번 손배소는 산재 여부를 다시 가린다기보다는 배상 규모를 따져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손배소를 조정사건으로 분류한 상태인데요. 오리온과 A씨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본안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오리온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롯데가 그룹의 상징이자 국내 랜드마크 건물이기도 한 롯데월드타워를 은행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장까지 담보로 제시한 셈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네, 롯데는 핵심 자산인 서울 잠실의 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23층으로 국내 최고층인 월드타워는 현재 가치가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 측은 이번 담보 제공이 그룹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의 두 축은 유통과 화학 사업인데요. 두 사업 모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수익성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한다는 회사채 특약을 지키지 못해 기한 이익 상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는 독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롯데는 이례적으로 139조 원의 총 자산 현황을 공개하며 우리 자금 상황 문제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오늘 오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뒤숭숭한 와중에 인사도 예고돼 있죠. 네, 오늘 오전에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고 잠시 뒤 임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전무의 거취가 간신사인데요.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쇄신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작업자가 무거운 물건을 가뿐히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옷을 입으면 힘이 세지는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얘기인데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가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지 신채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조끼인데 사실은 착용하는 로봇입니다. 이 제품을 입고 작업하면 어깨 관절 부하의 최대 60%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로봇을 착용하고 부품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팔과 어깨를 지지해줘 크게 힘들이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출시한 산업용 로봇 엑스블 숄더는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동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작업별 인체 데이터를 실제 조립 공정에서 측정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엔지니어의 생각, 그다음에 사업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 OEM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또 실효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업계가 자동차를 넘어 로봇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등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시너지를 내는 동시에 성장성이 높은 로봇 사업도 확대하려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2대를 공장에 배치했고 내년에는 1000대가 넘는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로봇을 공장에 시험 투입해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831억 달러로 2021년 대비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이 열렸습니다. 편이 갈린 창업주 일가의 표대결이 진행 중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네, 한미사이언스 주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주주총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위임장 집계를 시작해 본격 표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말 없이 주총장에 들어섰습니다.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 임주연 모녀, 그리고 신동국 대주주 등 3임연합 측이 이사진 구성을 두고 맞붙는데요. 현장엔 임 대표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형제 측과 어머니 송 회장 측이 서로를 업무방해, 배임 등으로 연이어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얼굴을 맞대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사이언스 측은 검표에만 2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후 3, 4시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표대결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한 상황입니까?
네, 지분율만 따지면 삼인연합 측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룹 공익재단 지분까지 합치면 41%대로 25%대인 형제 측을 크게 웃돕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5대4로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 정원 10명 중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신동국 대주주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삼인연합이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고 임주연 부회장까지 신규 선임해 이사회 과반을 빼앗아오는지 성공할지인데요. 정원 확대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탓에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이사회가 5대5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사이언스 주총 현장에서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K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비은행 계열사 대표를 은행장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이 후보는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금리 인하기를 버텨낼 묘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출근길 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환주 KB라이프 대표이사는 최근 은행들이 놓인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로 첫말을 뗐습니다. 은행을 둘러싼 지금 경영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엄중함이 저를 더 누르고 있는 것. 금리 인하기,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 여러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비은행 부문과의 시너지 강화를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은행에서 이러한 경력과 또 통합보험사를 이끌었던 경력을 합쳐서 국민행께 신뢰받고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KB계열사 CEO 출신이 국민은행장 후보가 된 첫 사례입니다. 은행에서 영업기획부장, 경영기획 부행장 등을 경험했으며 지주에서는 재무총괄도 맡아 그룹의 경영기획과 재무 업무에 두루 박습니다. 금융권 최대 과제인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이 밖에 리딩뱅크 탈환과 인도네시아 법인 부코핀은행의 정상화 등도 이 후보의 과제입니다. KB금융 대추위는 다음 달 증권, 카드, 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차기 대표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간병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 시 이자 내는 날짜를 미루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간병보험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좀 해소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서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 사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지금은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상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늘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키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플랫폼을 통해서 간병인을 구해도 보험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선제적인 분쟁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간병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서 보험사에 추가 증빙 서류 요청 권한도 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간병인 사용 계약서나 간병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이자 납입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고요. 네, 대출을 연체하고 이자 일부를 내는 조건입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이자 일부를 내면 이자를 낸 기간만큼 이자 납입비를 미룰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허용이 안 돼서 연체 이자가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상호금융업권도 연체 이자 일부를 내면 이자 납입일이 변경되도록 바뀝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중부와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되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중서부와 전북,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